아,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화면도 잘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 그 화면으로 화- 그거 근데 발표자 보기 모드로 들려요. 보여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맨으로 하면 됐습니다. 아, 네. 맞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제목은 이제 Clinical Medicine for Biologists. 생물학자들을 위한 임상의학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그 임상의학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 개념들 설명하고 이거는 저희 발표할 때 약간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같이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발표 뭐 프로그레스든 뭐가 됐든 발표를 할 때 그 이건 저의 철학인데 다들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할 건지, 이거 왜 말하는지, 그리고 내 예상 청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이제 내 발표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생각을 하고 발표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발표뿐만 아니라 회의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예상 시간 같은 것들 정해놓고 좀 그 안에서 그걸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은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 저희 교수님이 화가 나듯이 막 다들 폰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폰을 안 보게 만들려면은 그리고 집중하게 만들려면 이걸 왜 하는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이 발표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저희 다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플랫폼 툴을 가지고 대부분 질병 기전 연구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그 연구 방향 설정이나 그 실제 뭐 데이터 분석하고 뭐 인트로덕션 쓰고 이런 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고 가자.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냅다 결과부터 이렇게 주절주절 말하면은 잘 안 들리고요. 결국에는 우리 이런 스킴 안에서 가려고 한다.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 예상 청자는 여기 계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좀 이 녹화를 해가지고 막 또 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금 당장은 내용이 왜 이렇게 방대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 또 필요하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뭘 말하려는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컨셉들, 그다음에 이제 이 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병을 이해하는 그 툴을 그 프레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상의학, 현대의학이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이라고 근거 중심 의학으로 지금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병을 이제 대하고 뭐 치료법 같은 거를 적용을 할 때 좀 전문가들의 직관 같은 거를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위궤양과 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농축된 우유를 먹자. 뭐 이런 틱톡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냐면은 이게 그럴 것 같잖아요. 우유란 게 약간 막 매운맛도 잘 잡아주고 짠맛도 잘 잡아주고 하니까 그리고 좀 속 쓰릴 때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좀 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속 쓰린 질병인 위염, 위궤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실제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증거는 대부분 뭐냐면 우유는 칼륨도 있고 해서 좀 매운맛 잘 잡아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 메커니즘적인 설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통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실제로 우유를 줬더니 위암이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들었다. 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RCT를 했더니 얼마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그 가설들은 배척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인비트로 실험에서 우유를 줬더니 우유를 쥐는 생쥐에서는 위액 분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그 에비던스 중심으로 돌아간다. 임상 이야기하는 거는 그 주로 이제 내 연구 결과가 의미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내가 발견한 게 실제로 병에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설득하려는 그런 강한 충동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항상 지금까지의 근거들은 어떤가, 얼마나 밝혀져 있나 이런 것들 철저히 조사하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뭐랄까요? 증거로 뭔가 그렇게 엄밀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아스피린은 기원전 3000년대부터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자체가 알려진 건 아니지만 이 아스피린 원료가 되는 식물을 먹으면 좀 진통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건 3000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이거로 특허를 낸 거는 19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FDA 어프로벌 될 때까지는 또 한 80년이 더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역사들을 다 기다리기 전,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증거 없으니까 우린 절대 그걸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정말 엄밀한 과학, 그러니까 어 대부분 저희 임상의학에서는 어떤 약의 효과를 말할 때는 RCT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Randomized Control Trial, 더블 블라인드. 근데 그냥 대충 보면은 알 수도 있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극명한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의 예를 들자면은 PD1, PDL1 같은 거는 그냥 벌크식 레벨에서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예후에 엄청난 차이를 준다라는 게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숨기기도 어려운 과학적 사실들은 어, 그 먼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좀 굉장히 미묘한 결과들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PD1, PDL1만큼 이펙트는 안 나오는 옥스포리, CD4리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긴 있는데 좀 애매하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밝혀지기 어려웠겠죠. 어, 근데 이제 PD1, PDL1 같이 너무 극명한 것들은 알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저희가 연구하고 싶은 질환들이 과학적으로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 임상 의사들이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MIBD 하고 있는데 고성준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TNF 알파 블로케이드를 쓴 환자들
중에서 효과 없는 분들은 이제 2차 약제로 뭐 그 알파4 베타7 이니비터나 아니면 그 유스테키누맘, 인터루킨 12, 2030 더블 블로케이드를 쓰면은 그 효과가 극명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TNF 알파를 안 듣는 사람들은 뭔가 그 인테그린 이니비터는 써도 효과가 없어. 이런 것들을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아 그래? 그러면은 정말 오믹스 레벨에서 그런 게 밝혀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증거가 없어도,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도 먼저 들여다볼 수는 있다. 하여튼 근데 그런 직관들이 결국에는 그 증거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 고성준 교수님의 직관을 믿자면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겠는데 예전에 뭐 그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은 뭐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이런 그 믿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까고 봤더니 결국에는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키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신 의학 2020년대까지 와서는 저희가 그 임상의학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거 어떤 질병에 어떤 약을 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계적인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SLE에서 뭐 그 뭐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쓰고 뭐 있죠? 그런 항염 뭐 엔세이드 같은 거 아니면 뭐 드마즈 뭐 그런 것들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100%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 기초의학자로서는 아, 이게 효과 있는 거는 확실한데 왠지를 모르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럼 막 거기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긴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많은 세월들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실제로 그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 C가 암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었죠. 노벨상 2번이나 딴 분인데 별로 근거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관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어,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RCT를 돌려봤더니 그냥 기존 전문가들이 하던 프랙티스가 다 틀리게 나온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말했죠. 그러니까 기존 전문가의 직관이 틀린 경우는 이런 거고, 이제 기초의학자들이 이건 기전적으로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야. 뭐 알츠하이머에서는 그 뭐죠? 아밀로이드 베타가 굉장히 뜨니까 이거를 타겟하면은 반드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그냥 망했죠. 아밀로이드 베타 거의 이제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의사들이 들을 얘기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지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근거가 확실히 있다고 해도 뭐 환자가 원치 않는 걸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얘기고요. 이제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그 이제 과학적 근거라고 했을 때 그 수준이 있어요. 제일 밑에가 보통 엑스퍼트 오피니언이라고, 그러니까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 C는 뭐 이런 항산화 작용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항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제일 낮은 레벨로 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거가 아니에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되고 제일 믿을 만한 거는 이 RCT 여러 개를 수집해서 메타 분석한 거. 뭐냐면 뭐 미국에서도 실험하고 뭐 우리나라 뭐 서울대병원에서도 하고 분당대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IBD에서 뭐야 TNF 알파를 쓰면은 뭐 증상이 한 30% 내지 50% 감소하더라.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산하면은 그 신뢰 수준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가장 센 거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100% 믿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티어가 이제 RCT인데요. 예, 인디비주얼 RCT라고 되어 있죠. RCT는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랜덤 배정을 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개념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RCT가 왜 중요한지는 뭐 많이 아실 테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고 일단 신약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다. 페이지 3에서 RCT를 한다. 그다음에
RCT를 함으로써 그 두 집단의 그 특성이 동등하다는 거를 거의 담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RCT가 랜더마이제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중 맹검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내가 증명하고 싶은 증거를 자꾸 편향적으로 수집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치료법을 그 확립을 할 때 하는 짓들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가 확실히 있어도 그 모든 치료법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SLE에서 NSAID를 썼을 때 NSAID의 부작용들도 있잖아요. 뭐 위험을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신장의 기능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표준적으로 쓰는 치료법들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위험에 비해서 훨씬 좋다.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 훨씬 좋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효과가 좋아도 안 쓰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효과가 애매해도 그냥 저렴하니까 쓰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리에 두고 질병 공부하실 때 쓰면 좋습니다. 왜 뭐 당뇨를 치료하는데 뭐 이런 걸 쓰는 거지? 왜 식단 조절을 하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는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인데 그 클래스 오브 레코멘데이션이라고 이거를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 쓰는 툴들이 얼마나 이거는 권장할 만한가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가랑은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이 안에 얼마나 증거가 확실한가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한 리스크 베네핏 어널리시스 같은 결과들이 다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LE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뭐 항체를 쓰는 것이 그 항체 검사하려면 몇만 원 들잖아요. 몇만 원 들었을 때 그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은 그 진단이 확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SLE 증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 포토 센시티비티라든지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100% 항체 검사를 시키는 게 맞냐? 만약 그런 사람들 10,000명을 모아다가 그 항체 검사를 했는데 10,000명 중에 한두 명 진단된다. 그러면은 이 평균 진단율이 10,000분의 1이고 평균 비용이 10,000원이라고 해도 한 명 진단하는데 1억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단 기법이 아무리 정확해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 그 가이드가 짜여 있는 것이다. 네, 이거는 하나의 예시니까 나중에 PPT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네, 예상 시간을 7분이나 초과했네요. 뒤에 한 80개 남았는데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질병을 이해하기 위한 그 저희 의대생들의 백그라운드 날리지와 그 키 날리지들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제 기초의학과 그 임상의학의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기초의학의 분야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임상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개념들은 뭔지 먼저 보고 이제 그 개념들 하나하나 다 뜯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기초의학은 그냥 우리 몸의 정상 기능과 정상 생김새를 공부하는 것이고, 클리니컬 메디신은 질병에 대해서 생각한다. 질병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는가. 이고 기초의학은 이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펑션 하는가. 심장이 어떻게 계속 뛰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아나토미 해부학 제일 유명하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겼는지예요.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사실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혈관이든 신경이든 그런 혈관 신경은 엄청 미세하고 작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 중요한 것들은 어디로 가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죠? 여러 가지 질환들 뭐 예를 들면은 암 같은 것도 있죠. 뭐 혈관 분포가 막 얼기설기 생기는데 그런 분포가 그냥 정상인지 여부를 알아야지 어떤 질병의 정의가 확실해진다. 뭐 기형 같은 거에서 이 아나토미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히스톨로지는 작은 아나토미라고 보시면 돼요. 현미경적으로 우리 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피지올로지, 생리학은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혈관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심장이 어떻게 뛰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예, 하나씩 또 다뤄 설명할게요. 어, 피지올로지.
심장이 어떻게 계속 뛰는가? 어떻게 이 내가 뛰면은 심장 빨리 뛰잖아요. 왜 심장은 뭘 어떻게 알고 빨리 뛰었다가 더 늦게 뛰었다가 하는 걸까? 왜 잠잘 땐 늦게 뛰지? 그다음에 왜 내가 흥분하면 그러니까 뭐 열받는 일이 생기면 빨리 뛰지? 그런 원리들. 그다음에 뭐 신장이 어떻게 피를 걸러내는가? 왜 뭐 당뇨가 걸렸을 때 DM 네프로패시가 생길까? SLE가 걸리면 왜 네프로패시가 생길까? 뭐 이런 것들. 또 이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겠죠. 왜 당뇨에서 어떤 뭐 휴로세마이드 같은 걸 쓰면은 굉장히 뭐 소변이 잘 나오게 될까? 왜 어떤 환자는 그런 약이 안 들을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 생리학을 알아야지 알 수가 있다. 예, 피지올로지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생화학 대충 다 아시죠? 이거는 그 분자 수준에서의 정상 기능이다 보시면 됩니다. 뭐 효소들의 생김새, 효소들의 기능, 구조, 뭐 어떤 뮤테이션이 생기면 왜 그 효소가 마탱에 가는가 등등등. 병리학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기초약과 그러니까 임상의학의 교차점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이 의미로서 많이 씁니다. 그냥 슬라이드를 깠을 때 이 암에 생기면서는 어떤가, 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생겼는가, 뭐 이런 결국에는 거의 현미경적인 얘기들이 이 패솔로지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학은 다 아시죠? 몰라도 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의학의 포커스. 그냥 질병이다. 뭐든지 그냥 질병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상의학 이퀄 디지즈 올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의사 입장에서 이 질병에 무엇이 궁금한가 하면은 이 질병의 중요성, 질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 질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가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것들 안에서 거의 다 움직이시면 돼요.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감기, 엄청 가벼운 질환이죠. 엄청 별것도 아니고 가만두면 낫고. 근데도 이 발병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뭐 반대로 CRMO 같은 거 예를 들어봅시다. CRMO 뭐 엄청 희귀 질환이죠. 안 중요해요, 저희한테. 왜냐면 굉장히 모탈리티 높고 뭐 만성적이고 엄청 힘들게 하는 병이고 그런데 인시던스가 없어. 내가 평생 살면서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그 교과서에 안 나와요. 교과서라기보다는 그 코스에서 안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 진단법 같은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겠죠. 당연히. 뭐 이런 요소들을 중요시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 팩터들을 일일이 다 나열했는데요. 개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엔티티, 그러니까 질병의 정체가 뭐냐. 예를 들면은 당뇨,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혈당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이 밥을 먹으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잖아요. 저조차도 쉐이크 한번 먹으면 그 혈당 많이 높아지거든요. 200 넘는 순간이 보여요. 그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 장비를 써보면은 30분 내로 스파이크가 한 250까지 갔다가 내려옵니다. 그- 근데 저한테 당뇨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뭐 30분 동안 나는 당뇨에 걸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그 당뇨라는 어떤 엔티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당뇨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DM이라는 딱 그 클러스터가 명확하게 정의가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디지즈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당뇨의 정의, 그러니까 저 앞으로 계속 당뇨를 예시를 많이 들 거거든요. 질병의 정의인 것이고, 에피데미올로지, 역학,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병이 얼마나 흔한가, 유병률, 얼마나 흔히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뭐 성별의 차이가 있는가, 인종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뭐 계절 차이, 아니면 뭐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 질병에 대한 힌트가 되잖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SLE가 여성에서 더 흔해요. 왜 그럴까? 뭐
몸무게 차이 때문일까?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제일 큰 거는 뭡니까? 호르몬 차이죠. 그러면은 그냥 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SLE는 뭔가 여성 호르몬이랑 관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SLE는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뭔가 뭐 ER,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리셉터 아니면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에티올로지, 질병의 원인, 병인학, 패소제네시스. 우리말로는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병인학, 원인학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에티올로지, 패소제네시스를 하는데 질병이 처음에 어떻게 생기는가예요. 그다음에 패소피지올로지는 질병이 처음에 생긴 거 이후로 어떻게 진행하는가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하고 싶은데요. 패소 플러스 피지올로지니까 이 질병의 원리, 질병의 생리학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당뇨는 이제 베타셀이 맛이 가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제 맛이 가게 되는가. 이거 다 PPT 드릴 테니까 너무 그 이제 열심히 안 적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십시오.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번 발표에서도 얘기 잠깐 나왔던 건데 그 발현 이 질병이 어떤 증상, 어떤 징후, 그다음에 어떤 뭐 합병증들을 갖고 오는가. SLE를 예를 들자면 뭐 일단 그 얼굴에 발진이 생기죠. 광 민감성 같은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관절염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뭐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신장 안 좋아지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망막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유베이티스라고, 뭐, 하여튼 몸 이곳저곳에 다 염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걸 좀 들으면, 이거는 그 자가 면역 질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신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면역학적으로 키플레이어가 뭘까? 그다음에 그 공격을 받는 정체는 뭘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당뇨의 경우에는 베타셀 그 췌장이 죽는 건데 막 SLE 아니면 뭐 DM 그러니까 그 뭐죠? 그 근육염 뭐 이런 것들은 막 전신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스페시픽한 타겟 프로틴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반대로 당뇨 같은 경우에는 타겟 명확하죠. 베타셀이에요. 베타셀에만 있는 어떤 항원이 타겟이 된다. 이런 걸 갖고 가면은 키플레이어가 B셀일까 T셀일까 뭐 이런 것도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테스트 앱노말리티. 당뇨의 경우에는 당연히 혈당이 문제가 되죠. 근데 신장도 문제가 많이 돼요. 그다음에 망막병증도 흔하죠. 그다음에 그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그 팔다리, 손, 발에 신경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감각이 무뎌져요. 그게 이제 DMF의 주요 이제 패소제네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DMF를 주제로 잡았으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주요 기전으로 뭐 운드 힐링이 안 된다도 있지만 이 폴리뉴로패시 감각이 둔해져서 이 내가 잘 씻어주질 못하고 소독을 못 해주고 이런 문제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제 내가 그 정말 스페시픽한 연구 주제로 운드 힐링으로 잡았을 때 그것이 이제 DM 풋의 어떤 치료에 대한 연구냐 아니면 정말 그냥 순수한 어떤 기전 연구냐 운드 힐링이 되는 기전 연구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폴리뉴로패시가 DM풋의 중요한 원인이면 운드 힐링이 아무리 잘 돼도 치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운드 힐링이 100%잘 되더라도 막 내가 발에 상처 있는데 계속 뛰어다니고 축구하고 발 안 씻고 소독 안 하고 그러면은 운드 힐링이 되든 말든 치료가 안 되겠죠.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악화되고 하여튼
그, 그 어떤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검사 결과 이상 아니면은 내가 눈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이상, 뭐 폐질환 같은 거는 이제 숨소리 이상해지고요. 그다음에 복수가 찼다 이러면은 뭐 타진해가지고 바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질병별로 뭐가 이상하다 이런 게 쫙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솔로지도 예를 들면은 RCC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셀 RCC냐 아니면 그냥 다른 RCC냐 병리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미징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은 다 보시면서 아 내가 어떤 질병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예시들을 들었는데 실제 강의록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 의대 강의록이거든요. 당뇨병에 대해서. 보면은 이 다 이 요소들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유병률 및 위험인자, 역학에 관한 거고, 병인, 엔티티, 뭐 엔티티, 에티올로지, 그다음에 에티올로지. 그냥 이거는 병인에 따라 분류라서 제가 엔티티라고 썼네요. 당뇨병 타입 1 DM, 타입 2 DM, 라다, 모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 결과는 같지만 사실 또 다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증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또 특이형 분류, 또 엔티티, 진단법, 그 검사 결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사 결과 어떻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존 연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다음에 어, 네, 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 하여튼 뭐 다 이런 것들 우리 의사들이 배운 게 다 이런 거다. 질병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다 이 안에 있다. 이 매니지먼트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그러니까 뭐 생활 습관, 약 먹는 거, 수술하는 거를 다 통틀어서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강의록이 이 틀 안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 엔티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타입 1, 아니, 그 당뇨병이랑 당뇨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크게 다르다. 단순히 혈당만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두 집단을 이제 분리한 다음에 서바이벌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당뇨병은 굉장히 안 좋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루에 뭐 과일 많이 먹고 뭐 쉐이크 많이 먹고 뭐 탄수화물 빵 많이 먹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계속 단 걸 쳐먹어도 이 당뇨 환자들처럼 몸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정말 특정한 정체가 있는 질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떤 데이터 갖고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컨트롤이랑 이 뭐야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뭐 싱글셀 분석을 하더라도 이렇게나 극명하게 차이가 보인다. 뭐 이제 당뇨 타입 1, 타입 2 그다음에 뭐 라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얘네들도 서로 또 엄청 다른 면들이 있어요. 타입 1 DM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타입 2 DM은 생활 습관 질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지 근데 뭐 가령 타입 1 DM과 타입 2 DM에서 똑같이 온도 힐링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운드 힐링은 그 뭐 타입 1 DM에서와 같이 오토 이뮤니티랑 관련이 있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냥 혈당이 높다는 것 자체로 운드 힐링이 늦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저희 기초의학자 입장에서는 당이 높은 게 확실히 문제긴 문제야. 이런 거를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고혈압의 경우에도 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고혈압은 그 좀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 엔티티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컷오프를 기준으로 이제 요쪽 사람들이랑 요쪽 사람들 나누면은 그 생존 연수 같은 게 확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 당뇨처럼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이건 또 강의록을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엔티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이걸 보면서 딱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결국에는 인슐린 문제인데 인슐린 문제구나. 뭐, 그 다음에 이런 합병증들이 있구나.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네. 아, 당뇨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당뇨는 아까 말했죠. 인슐린이 뭔가 문제가 있다. 아, 이거는 그냥 당이 높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조절이 굉장히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보시면 이건 심지어 200 이상 높이 올라가지도 않네요. 얘네 그러니까 이거 예시가 좀 더 요런 게 보여주면 좋은데 하여튼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은 혈당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역학. 이것도 보면서 이 질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질병이 얼마나 조사할 만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바로 직관을 가지기에 좋은 요소예요. 당뇨 뭐 엄청 흔하거든요. 12%가 넘는다는 거는 뭐 그냥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쯤 나중에 당뇨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 엄청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인시던스가 막 나라별로 너무 달라. 그러면은 이게 유전적인 영향일까?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일까? 모르겠지만 뭔가 그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환은 아닐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스키즈오프레니아 같은 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 유병률이 비슷해요. 거의 1%로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뭔가 인간의 공통조상, 굉장히 공통적인 어떤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설명하자면, 부연을 하자면, 침팬지 뭐 그런 원숭이들 있잖아요. 거기서 인간으로 갈라질 때 공통적으로 생긴 어떤 그 뮤테이션이랑 스키조프레니아는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넘어갈 때 어떤 특정 구역이 딜리션 됐는데 그 주변에 뭐 지능이랑 뭐 우울증, 뭐 스키조프레니아 이런 것들이 어 관련이 높은 뮤테이션 알릴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당뇨는 지금 보면은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직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인학, 질병에 걸리는 이유. 이거 뭐 왜 중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 이거에서는 어떤 직관을 가지면 좋냐면 뭔가 타입 1 DM 같은 경우는 설명이 깔끔하거든요. 그냥 어떤 타겟 안티젠에 대해서 안티바디가 생기고 베타셀 파괴되고 그러면서 인슐린이 덜 나와서 걸린다. 근데 타입 2 DM 같은 경우는 뭐 말이 길어요. 그냥 뭐 유전적인 효과도 있고 뭐 체중도 관련이 있고 뭐 식습관도 관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타입 1 DM은 원인이 확실히 잘 알려져 있구나. 타입 2 DM은 원인이 약간 모호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선 타입 1 DM의 경우 뭐 원인을 밝혀내겠다. 이딴 거 필요 없다가 되고 타입 2 DM의 경우에는 이게 왜 걸리는지 좀 조사를 해볼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타입 1 DM이죠. 2007년에 이미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막 뻘짓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패소피지올로지는 질병의 발병부터 이 진행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벌어지는가인데요. 뭐 타입 1 DM의 경우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타입 2 DM의 경우에는 뭐 또 약간 얘기가 달라요. 처음에는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베타셀이 인슐린을 열심히 열심히 처음엔 만들다가 그러니까 질병 초기에는 인슐린 분비가 더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베타셀 이그저션이 되면서 그 분비가 점점 점점 떨어진다. 그러니까 베타셀 멀쩡하게 다 살아 있는데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뭐 타입 1 DM은 다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오토 안티바디가 생기면서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내가 나고 그 뒤로는 C펩타이드가 아예 없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죠. 어,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시점에 그 개입을 하면은 이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연구에 돌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오토 안티바디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알고 왔을 때는 이미 베타셀 다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타입 1 DM에서 뭐 항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이런 거 연구해봤자 아무 쓸모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타입 2 DM 설명하기 있네요. 그래서 기전 연구할 때 참고하시면 좋다. 아, 예, 증상입니다. 이것도 이 질병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건선 같은 거 이제 증상 가려움증이잖아요. 가려움증 말고도 뭐 관절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그냥 가렵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려워서 자살을 할 정도다. 뭐 이런 거를 알면은 이 소라시스에 대한 언맷 니즈가 굉장히 크구나. 또 시장이 크겠구나. 이걸 연구하면 임팩트가 굉장히 크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네. 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의사들이 검사하는 게 피지컬 이그잼, 펑셔널 테스트, 랩 테스트 있는데요. 피지컬 이그잼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때려보고,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보다 엄청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망막 이거 DM 레티노패시인데 이거 그 뭐지? 검안경이라고 그냥 돋보기 같은 걸로 보면은 보이는 거거든요. DM은 이렇게 DM 네프로패시 진단하는 거 쉽다. 막 여기서 DM 네프로패시를 진단하려면 뭐 PBMC에서 싱글셀 돌려가지고 어떤 마커 보면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필요가 없다. 그런 연구 자체가. 펑셔널 테스트는 DM의 경우 이런 감각을 평가하는 검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에 다 하나하나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구석들이 있다. 열심히 조사하자. 당뇨의 경우 이제 췌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렇게 진단하진 않아요. 뭐 DM 환자인데 MRI 한번 찍어보시죠. 이런 건 없거든요. 하여튼 뭐 보려면 볼 수 있다. 이거는 또 레티노패시, DM 레티노패시인데 혈관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DM이 있으면 혈관 신생이 엄청 잘 일어나는구나. 왜 DM이면은 신경, 혈관이 잘 자라나지? DM 혈당이 높다는 게 VGFR 패스웨이랑 어떤 관련이 있지? 조사하면 뭐가 나오겠죠. 아, 이거는 이제 진단 들어가기 앞서서 진단 툴 평가하는 그 네 가지 지표 다 아시죠? 아시나요? 아시죠? 네, 그냥 특히 이거 제가 이해하는 방법인데 이거 엄청 헷갈리니까 외우기 좋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시티비티 아닌 사람은 아니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너 질병 있어라고 할 확률. 스페시피시티 질병 없는 사람한테 너 질병 아니야라고 할 확률. PPB 내가 맞다 했을 때 맞을 확률. NPB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 맞을 확률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DM이나 하이퍼텐션 같은 거 컷오프를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건데 여기 컨트롤이 있고 디지즈 그룹이 있다. 디지즈 그룹은 혈압 뭐죠?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근데 이제 컷오프를 여기에서 잡았을 때랑 여기에서 잡았을 때 이 매트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했을 때 여기다 잡으면은 그 센시티비티는 높아지겠죠. 근데 이 뭐죠? 스페시피시티가
너무 높아요. 아니, 너무 낮아요. 별로죠. 근데 여기다 잡으면은 스페시피시티가 여기 뭐 센시티비티는 한 30% 정도나 손해 볼까요? 20%? 근데 스페시피시티는 한 뭐 10배 이상 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컷오프를 정하는 게 엄청 높이는 게 이득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 왼쪽 구간이 많이 늘어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임상의학자들이 다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다. 고혈압을 140, 90으로 잡은 이유가 있다. 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당뇨 검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식을 엄청나게 하고 그다음에 당을 준 다음에 2시간 뒤에 어디지? 2시간 뒤에 체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해주는 거는 당뇨라는 거는 그 혈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높아졌을 때 내려가는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이 진단법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죠. 예, 엔터티와 굉장히 높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어, 이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당뇨에서 뭐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인트로덕션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리스크 베네핏 레이쇼나 뭐 코스트 베네핏 레이쇼 그런 걸 평가를 했을 때 검사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암을 예를 들어서 내 췌장암 조기 진단 툴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싱글셀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CT를 찍는 게 훨씬 싸니까. CT 찍는 것도 싼데 안 찍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코스트 베네핏 레이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췌장암이 워낙에 안 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뭐 검사비 1,000만 원짜리 싱글셀 RNA 시퀀싱 하겠다 하면은 이제 설득력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뭐 인트로덕션 쓰고 연구 방향 잡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뭐, 네, 넘어갈게요. 이제 매니지먼트 모달리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당뇨를 관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혈당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리피드 패널, 그러니까 지질 검사, 그다음에 뭐 체중 조절, 그러니까 체중도 막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블레드 프레셔, 혈압 관리, 그다음에 검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 이 체중 감소가 그냥 그 자체로 치료예요. 체중이 30% 떨어지면은 79%가 컴플리트 리미션이 온다. 그럼 뭐죠? 당뇨는 지방을 빼면 치료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당뇨랑 지방, 그다음에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 뭐 렙틴, 뭐 아디포넥틴 이런 것들의 관련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DM 기전 연구, 뭐 DM에서 온도 힐링 연구 이런 거 하실 때 어, 혈당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렙틴, 아디포넥틴 이런 호르몬들의 역할이 엄청 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몸 안에 체지방이 얼마나 있는가가 이 질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PBMC에서 어떤 마커를 찾았다. 그게 지방세포랑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예방. 예방은 저희 흔히 생각하는 거는 1차 예방이 전부입니다. 1차 예방이라 함은 그냥 질병 안 일어나게 하는 거. 근데 2차 예방, 3차 예방은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2차 예방은 빠른 진단. 3차 예방은 그 질병이 생겼을 때 얼마나 잘 관리를 해서 이후 질환,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이펙트가 덜 생기게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당뇨를 예를 들자면 이 당뇨 아까 뭐 체중 줄이면 치료가 된다 또 있었는데
체중 5%만 줄여도 당뇨 걸릴 위험이 58% 줄어든다. 약 먹는 거, 메트포르민 먹는 거는 31% 줄어드는데 체중만 5% 줄여도 58%나 줄어든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시던스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리면 DM이랑 근육이랑 어떤 근육에서도 막 여러 가지 호르몬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죠. 세컨더리 프리벤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맘모그래피를 하고 안 하고 수명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검사 같은 거, 뭐,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예상 수명이 이렇게 서바이벌 곡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리 디텍션이라는 주제가, 어, 임상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그, 셀프레이 DNA 같은 걸로 뭐, 암 조기 진단하겠다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예시로는 뭐, 췌장암 진단하는데 싱글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뭐, 얘기도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뭐, 타겟 RNA나 뭐, 타겟 프로틴 같은 거, 뭐, 자기가 어세이를 만들겠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트랑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막 연구 결과들 보면은, 마지막 뭐 밸리데이션은 엄청 컨벤셔널 툴 많이 쓰거든요. 뭐 PCR이라든지 아니면 뭐 패솔로지 딱 긁어가지고 뭐 이렇게 밸리데이션 했습니다. 그런 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싱글셀 알겠어. 싱글셀로 하면 뭐 병 있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 엄청 다르겠지. 다른 걸 알겠는데 그거를 모든 환자한테 적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팩스 아니면 그런 뭐 패솔로지 같은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좀 가져와줘. 그러면은 임팩트가 엄청 달라지는 거야. 내 실험 결과를 그냥 컨벤셔널한 그 병리 슬라이드로 보이려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그냥 사용 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모든 사람한테 싱글셀 RNA 할 수가 없잖아요. 싱글셀 RNA 비싼 것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지역이 나라가 병원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뭐 당뇨의 경우 인텐시브 케어를 하는 게 가볍게 관리하는 것보다도 또 중요하다. 훨씬 더 생존율이 좋다. 아, 예, 뭐 이거 참고하시고요. 당뇨 이제 예후입니다. 예후 역시 질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겠죠. 당연히 6년이나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40살 기준으로. 잘 관리를 해야겠죠. 엄청 중요한 질환이다. 그다음에 이거 뭐 이 수명만 적어놨는데 뭐 베스큘라 디지즈, 캔서, DM이랑 캔서랑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DM이랑 네프로펫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베스큘라 디지즈 같은 것도 네프로펫에서 많이 오거든요. DM 오래 되면은 네프로펫이가 거의 반드시 옵니다. 그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체내 전해질 균형이 이상해져요. 뭐 칼륨 같은 게 줄어든다, 뭐 변한다든지 칼슘 양이 변한다든지 그래서 혈관 석회화 같은 게 빨리 옵니다. 그 다음에 그 투석도 해야 되죠. 그럼으로써 막 심장 뭐 MI나 그냥 서든 카디악 데스, 그다음 스트로크 이런 거 엄청 많이 생겨요. 네, DM을 주제로 한다면 혈당이 높은 환자에서 혈관 석회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툴을 만들겠다. 뭐 아니면 DM 환자에서 혈관 석회화가 왜 일어날까? 그거 권리를 알아내서 DM 환자에서 혈관 석회화가 덜 일어나게 하는 뭐 약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어, 뭐 또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DM에 이 글라이세믹 레거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린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부터 새 사람이 돼야지. 열심히 관리해야지. 해봤자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혈당이 높았던 그 기억이 몸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가 내 혈당이 높은 거 알지? 분명히 그런 그 글라이코실레이션 같은 거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씻어질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그 기억이 남는 거야? 뭔가 에피제네티컬한 체인지가 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 관리를 초기에 잘 못한 사람들이랑 초기에 잘한 사람들 나중에 똑같은 혈당 수준을 관리를 하더라도 예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는 기전이 뭔가 있겠구나. 글라이코실레이션 말고도 뭔가 에피제네티컬한 체인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아니면 뭐 혈관 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칼시키페이션 같은 칼시키피케이션 같은 거 잘 안 뒤집어지니까 뭐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면밀히 조사를 해보셔야겠죠. 뭐 이거는 뭐 참고 사항입니다. 혈당 너무 낮추면은 저혈당이 와가지고 또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얘기를 엄청 길게 했는데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단 한 가지예요. 이 질병의 요소들 팩터 하나하나가 내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다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이런 뭐 엔티티 같은 거는 언맷 니즈 같은 거 파악이 되게 좋죠. 그다음에 여기 숨어 있는 뭐 메커니즘 같은 것도 암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에피데미올로지 아까 예시를 들었죠. 이제 SLE 같은 거는 여성한테 많다. 여성 호르몬 관계 있겠구나. 그다음에 탈모 남성한테 많다. 남성 호르몬 관계 있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거의. 그다음에 당뇨 뭐 타입 1 DM의 경우에는 헤리터빌리티가 50%인데 타입 2 DM의 경우에는 70% 내지 90%랍니다. 그건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 큰 거죠. 타입 2 DM에서도. 네, 그런 것들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연구를 뭐 제네틱 어카운터빌리티 특히 뭐 뭐랑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거 조사하려면은 역학적인 연구, 뭐 병인 연구 이런 거 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네, 인트로덕션 쓰고 리조트 쓰고 디스커션 쓰는데 도움이 된다. 입니다. 이거는 뭐 당뇨 예신데요. 타입 1 DM, 타입 2 DM, 모디, 라다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질환들을 딱 깔아놓고 정리를 쫙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네, SL이랑 또 다른 뭐 아스라이티스, 뭐 DM 같은 거 있잖아요.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쫙 해요. 뭐 침범하는 부위, 관절, 눈, 뭐 뇌염, 신장, 염, 뭐 있는지 여부 이런 거를 쫙 조사를 하면은 뭔가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타입 1 DM 같은 경우는 피부로는 가는데 신경 신장으로는 안 가네. 그 뭐가 차이가 날까? 왜 그러면은 이제 키 플레이어인 셀 타입이 피부로는 잘 가는데 신장으로는 못 가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케모카인 리셉터 같은 거를 까보면은 이 두 질환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뭐 아스라이티스 예시를 들었고요. 그래서 모든 임상의학의 가르침들은 통계적으로 백업이 엄청 확실하게 돼 있다. 그냥 그거는 팩트라고 믿으시면 된다. 매일 매일 뭐 SL에서 엔세이드 쓴다. SL에 엔세이드 쓰면은 예후가 좋다는 게 거의 뭐 100%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콕스 이니비터를 썼더니 SL이라는 오토이뮨 디지즈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사해 보시면 뭔가 나올 거다. 그다음에 모든 그 질병의 요소 하나하나가 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낸 것, 그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잘 모르는 것까지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입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네, 소장쌤. 음, 어,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의대 강의록을 추천드립니다. 말씀 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이미진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냥 달라고 하시면 줄 겁니다. 그게 엄청 정리 잘 돼 있어요. 막 교수님들이 그 논문 다 읽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써놓은 거거든요. 막 역학 정보라든지 아까 뭐 예시든 것들 다 이런 거 이런 중요한 피규어만 막 다 박아놨어요, 교수님들이.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필기도 깨알같이 다 써놓은 것들 있거든요. 이제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리뷰 논문 찾아보시면 좀 도움 되죠. 동준 쌤, 같은 얘기, 네, 잘 통하시네요. 네. 현수 쌤, 네, 아, 네네. 테스트 업노말리티는 예를 들면 나타날 수 있는 검사상 차이를 다 말씀드리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DM에서 CT를 찍으면 췌장 크기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다. 라든지 뭐 소변 검사를 하면은 단백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진단이랑은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당뇨 진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OGTT라는 걸 그냥 하면 끝나거든요. 거기서 뭐 췌장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소변 검사 한다든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업노말리티는 그냥 이 DM 환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검사들을 쫙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검사 기준이니까 이 질병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 거죠. 네. 혹시 또 질문, 지금 뭐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질문거리 있으신가요? 제가 시간 맞춘다고 되게 급하게 얘기한 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하려던 얘기 못한 것들도 많이 있고, 이거 뭐 왜 설명하고 있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시면서 이것들이 다 의미가 뭘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